아버지,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여서 아버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서요. 거기 가시면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산책하기도 좋대요. 매일 신선한 해산물도 드실 수 있고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여기서 아버지 혼자 지내시는 게 저희도 너무 걱정되고 죄책감도 들어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난 여기가 좋다. 짐은 저희가 다 챙겼어요. 필요한 건 거기 가서 새로 사드릴게요. 따뜻한 옷하고 약만 챙기세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도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 가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손주들도 방학 때 데려갈게요.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배라고? 배는 왜? 무슨 배?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4세 이현택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이현택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현택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4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대부분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던 것 같네요. 30년 전 아내와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골목에 자그마한 슈퍼마켓을 열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전세금을 빼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은행 대출도 받았죠.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두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전이라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문을 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죠.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어요. 그래도 두 아들 민수와 준호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열심히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웃던 민수의 어린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준호는 늘 아빠는 슈퍼맨 같아요. 라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곤 했죠.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슈퍼마켓은 크게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큰 아들은 경영학과, 작은 아들은 회계학과. 둘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새벽 시장에 나가 과일도 떼어오고 야채도 직접 사왔죠. 가게 손님들께 자식 자랑하는 게 저희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큰 놈이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네요. 그리고 작은 놈은 이번에 회계사 시험 준비한다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7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제 삶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검진도 못 받았죠. 결국 발견된 췌장암. 발견 당시엔 이미 말기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아내는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을 하다 떠났습니다. 여보, 애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당신도 건강해야 해요. 이 말을 남기고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저는 매일 밤 여보,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의 결혼식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민수는 은행에서 만난 미영이와 준호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지연이와 결혼했죠. 두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너희 엄마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가슴 한켠이 아리면서도 뿌듯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수가 건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아버지, 제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준호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그 말들이 그저 감동적이고 진심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일상의 전부이자 행복이었죠. 민수네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고 준호네 아이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갔죠. 주말마다 찾아오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손주들 때문에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특히 큰 손주가 제 손을 잡고 할아버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가끔은 어지러움도 느꼈어요. 작은 슈퍼마켓을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쌓인 허리 통증도 점점 심해져 간 거죠.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식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는 아들들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씨 착한 아들 둘을 위해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평생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 모두를 자식들의 결혼 자금으로 써버렸죠.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너무나 후회됩니다. 당시에는 자식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노후를 위해 비상자금을 조금이라도 남겨둘 걸 그랬나 싶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아들들의 말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자주 찾아오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언젠가부터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죠. 효도하겠다던 자식들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서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했죠. 그나마 저한테 남은 재산은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온 낡은 아파트 한 채였죠. 그날따라 아파트 거실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죠.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의료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런 걱정들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노후 준비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마음이었는데 그 나중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오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빠르게 노후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걱정거리를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오른쪽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어눌해졌죠. 화장실 타일 바닥이 차가웠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다행히 그날 민수가 아침 일찍 들르기로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여겨 약속 시간보다 더 빠르게 집에 와서 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수의 다급한 외침이 희미하게 들리는 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소리,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오른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의사는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 왼쪽 뇌에 혈전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자식들의 대화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형,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러게, 보험도 없으시고, 앞으로 어떡하냐. 간병인은 또 어떻게 구하고. 나는 요즘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한숨 소리와 함께 들리는 자식들의 대화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후유증은 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입원 치료와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입원실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옆 병상의 할아버지는 매일 자식들이 찾아와 간병을 해주는데 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간병인을 썼죠. 물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는데 도저히 혼자 살기는 힘들었어요. 오른팔의 마비는 어느 정도 호전되었지만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민이 많던 참에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기엔 너무 위험하다며요. 큰아들 민수가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집은 세를 주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민수의 말에 안도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조용히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그렇게 퇴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날. 그동안 살았던 낡은 아파트를 떠나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래돼서 곰팡이도 피고 빗물도 새는 그런 집이었지만 그래도 제 평생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죠. 아내와 찍은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앨범,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고 큰아들네 33평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큰 방은 민수 부부가, 작은 방은 손주들이 쓰고 저는 거실 옆에 서재를 개조한 조그만 방을 썼죠.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크기였지만 저로서는 감지덕지였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 미영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잘 먹었다. 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매일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화장실을 가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모두 눈치를 보며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는 며느리의 말 속에 숨겨진 불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나마 손주들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챙겨주면서 제 존재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할아버지가 끓여준 라면이 최고예요. 할아버지, 내일도 학교 데려다 주세요.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위로해 주었죠. 특히 큰 손주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에 저를 가운데 크게 그려 넣은 걸 보고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이런 작은 행복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용돈은 한 달에 30만 원. 연금에서 나오는 돈을 쪼개서 손주들 과자도 사주고 가끔 문방구에서 장난감도 사줬습니다. 하루는 큰 손주 학용품을 사준 것이 며느리 눈밖에 났죠. 아버님, 돈도 없으시면서 애들 이런 거 계속 사주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에 담긴 날카로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후로는 손주들과 놀 때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손주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마다 항상 오늘 말고 다음에 사줄게.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민수와 미영이의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매일 청소하랴, 빨래하랴. 나도 지칠 대로 지쳤어. 그래도 내 아버지야. 어떡하라고? 요양원에라도 보내자는 거야?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저기 냄새나고 아이들한테도 안 좋잖아. 벽을 사이에 두고 들리는 말다툼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이고 기침도 참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민폐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설상가상으로 작은 아들 준호네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결혼하고 준호는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몇 년을 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경기가 한참 어려운 시기에 준호와 작은 며느리는 그동안 모아둔 돈 모두와 대출을 받아 카페를 시작했죠. 하지만 희망차게 시작한 카페가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형, 나 이제 어떡하지? 은행에서 독촉장이 매일 와. 지연이도 맨날 울기만 하고. 민수와 통화하는 준호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저 마음속으로 준호야, 미안하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 사이에서도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베란다에서 준호와 통화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준호야, 형도 이제 아버지 모시는 거 너무 힘들다. 네 형수도 많이 지쳐 보이고. 형, 지금 내 사정이 어떤지 알잖아. 카페 빚도 아직 못 갚았는데 어떡해. 그렇다고 요양원으로 모시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 자식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화를 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 줄이야. 차라리 그때 쓰러졌을 때 죽었더라면. 이렇게 매일 밤 고통과 고민 속에 잠이 들었죠. 서로가 힘든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아침 식사 때 며느리는 제 밥그릇만 거칠게 내려놓았고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제 얼굴 한 번 쳐다보지 않았죠. 전에는 아버지, 오늘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며 안부라도 물어봐 줬었는데 이제는 마주치면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급하게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버님, 양말 좀 제자리에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매일 주워 담아야 해요? 그렇게 시작된 큰며느리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돌을 더해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세요? 밥알이 다 튀잖아요. TV는 또 왜 그렇게 크게 틀어놓으세요? 애들 공부에 방해돼요. 심지어 제가 사용하는 화장실 휴지의 양까지 체크하기 시작했죠. 날이 갈수록 큰며느리의 불만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오래 씻는 것 같다며 대놓고 타박을 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아버님이 화장실 한 번 갈 때마다 돈이 철철 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부터 씻을 때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됐죠. 그리고 아침마다 일부러 청소기 소리로 저를 깨우더니 급기야 제 방까지 대청소를 한다며 제 물건들을 마구 옮기고 제 허락 없이 버리기까지 했죠. 아버님 방에서 냄새가 난다고 애들이 불평해요. 이제 환기 좀 제대로 하세요. 겨울이라 추웠지만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지내야 했죠.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니 이번에는 전염될까봐 걱정이에요. 라며 마스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한숨만 쉬었고 민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없이 밥을 먹었죠. 아버님, 앞으로는 방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는 방에서 작은 상을 바닥에 펴고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손주들과의 만남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학원 가야 해서 같이 못 놀아요. 라고 말하는 손주들의 눈빛에서 큰며느리의 강요가 느껴졌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제 방 앞을 지나갈 때도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지나가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간식을 사주면 좋아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번은 큰 손주의 생일 선물로 책가방을 사주었는데 큰며느리가 너무 촌스러워서 애들이 싫어할 거예요. 라며 돌려주더군요. 그날 밤 혼자 흘린 눈물로 베개가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내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카페 운영 실패로 진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지경이었죠. 작은 아들 준호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작은 며느리 지연이는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취한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제 어디 의지할 곳도 없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지연이는 밤마다 울고. 준호의 흐느낌 속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서로에게 저희 부양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들 준호가 민호 집에 온 날이었죠.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형제의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이제 너희가 좀 모시면 안 될까? 형, 우리 상황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해. 지연이가 얼마 전에는 이혼하자고까지 했다고. 아들 둘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죠. 그런 자식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귀를 막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아버지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다가 우리 집도 망하겠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준호가 조심스레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늦은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였죠.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준호도 거들었죠. 아버지, 저희가 잘 알아본 곳이에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대요. 산책하기도 좋대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이미 자식들은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죠. 방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다가 문득 서랍 속에 간직해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참을 사진 속 아내와 눈물로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알았다. 요양원으로 가마. 라는 말을 가까스로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꾸리면서 아내와 찍은 마지막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랍 속 낡은 앨범을 넘기며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죠.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준호가 유치원 졸업식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차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요양원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차는 인천 방향으로 향했고 자식들은 간간히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해안도로로 접어들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여기가 어디냐? 라고 물어봤지만 자식들은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차가 달리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점점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작은 어촌 마을의 선착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배 타고 조금만 가면 돼요. 거기 요양원이 있어요. 준호의 말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죠. 그렇게 제가 작은 배에 오르자 민수와 준호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배는 출발해버렸죠. 멀어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섬에 버리려 했다는 것을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나를 하염없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배는 차가운 겨울 바다를 가르며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며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버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바닷바람이 제 뺨을 때렸고 저는 그저 덜덜 떨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아내의 사진을 꼭 쥔 채 저는 희미해지는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무인도는 아니었지만 30가구 정도가 사는 작은 어촌 마을이 전부인 한적한 섬이었죠. 선원은 저를 내려주고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떠나버렸죠. 그렇게 낯선 섬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제발 꿈이길. 하고 중얼거렸지만 차가운 바닷바람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죠. 그렇게 점점 날이 어두워지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죠. 다리도 불편한데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에 자꾸 눈물만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방파제 근처의 폐창고에서 보냈어요. 찢어진 멍석 하나를 깔고 누웠는데 바닷바람이 창고 틈새로 스며들어 온몸이 떨렸죠.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우는 동안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죠. 간간이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준호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울면서 안겼던 순간, 결혼식장에서 두 아들이 새 신랑이 되어 서 있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는 거냐? 이 말만 수십 번 반복하며 한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어요.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걸어가는데 다행히도 어떤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밥을 챙겨주셨죠. 김치찌개에 따뜻한 밥. 평소 같았으면 별것 아닌 음식이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자식들이 버렸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아 그저 먹먹한 눈물만 흘렀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소문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우선 빈 창고를 정리해서 임시거처로 쓸 수 있게 해주셨고 끼니도 챙겨주셨죠. 마을 주민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들려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나도 자식 셋을 키웠는데 다들 서울 가서 연락도 잘 안 해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우리도 다 자식 키워본 부모니까 이해합니다. 라며 위로해 주시는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저는 섬에 적응하기 위해 낮에는 마을 주민들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물 손질도 하고 바질도 거들었죠. 서툰 솜씨였지만 마을 주민들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몸은 고됐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자식들 생각을 잊을 수 있었어요. 특히 그물을 손질할 때는 정신을 집중해야 해서 잡생각이 들지 않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리움이 찾아왔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죠.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하던 손주들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잠들기 전에는 항상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한참을 울었죠.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우울한 생각이 깊어지던 날이었어요. 방파제 끝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죠.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있자니 그냥 이대로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러면 안 돼요. 라고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면서 섬에서의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지내게 되었고, 마을 공동 작업장에서 일하며 약간의 수입도 생겼어요. 방 안에는 가구들도 조금씩 들여놓을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다로 나가 청소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아침 운동도 했어요. 그렇게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새로운 인연들도 생겼어요. 옆집 할머니는 가끔 밑반찬을 챙겨주셨고, 어촌계장님은 저를 마을 회의에도 참석하게 해주셨죠. 특히 같은 처지의 박 할아버지와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분도 오래전에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죠. 저녁이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자식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움과 그리움이 뒤엉켜 가슴을 저몄죠. 작은 달력에 하루하루 표시를 해가며 버려진 날을 세어갔어요. 때로는 자식들을 원망하다가도 문득 두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라는 생각과 부모를 버린 자식들을 어떻게 용서하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했어요. 밤마다 창밖의 달을 보며 민수와 준호를 떠올렸어요. 지금쯤 잘 지내고 있는지, 가끔은 저를 생각하기는 하는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죠. 특히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손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그렇게 섬에서의 생활이 6개월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강 할아버지네 슈퍼에서 우연히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뉴스에서 제가 살던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번 재개발 지역 선정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했으며 라는 앵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이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영감님, 큰일 나겠네요. 곧 자식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설마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 소식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요. 갑자기 민수와 준호가 섬을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어선을 타고 온 자식들은 부둣가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찾았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자식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만 코끝이 찡해졌어요. 특히 준호가 어릴 적 모습 그대로 엉엉 울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죠. 자식들은 제가 그동안 고생했다며 이제는 아버지 노후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 저희가 철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제대로 된 효도하고 싶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여기 계시지 말고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은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였죠.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해오고 주말마다 배를 타고 찾아와 맛있는 것도 사왔어요. 심지어 손주들 사진도 가져와서 보여주었죠. 애들이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맨날 울어요. 라는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제 곁을 지켜봐 주신 박할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자네 자식들 갑자기 찾아온 게 수상해. 재개발 때문에 온 거야. 정신 바짝 차리게. 나도 10년 전에 자식들한테 그렇게 당했어. 이장님도 영감님, 서류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마세요. 요즘 자식들 재개발 때문에 부모님 속이는 일이 많답니다. 라고 당부하셨죠. 하지만 자식들의 달라진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어요. 특히 준호와 큰며느리는 매일 안부 연락을 하고 손주들과 찍은 사진까지 보내면서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기는데 어찌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자식들의 눈물 어린 사과에 서서히 마음이 풀어져 갔죠. 밤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자식들이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했죠. 아버지, 재개발 절차가 복잡해서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망설이는 제게 민수가 말했죠. 아버지, 저희를 믿으세요. 이제 정말 제대로 효도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준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잠시 갈등했어요. 하지만 이장님의 걱정 어린 충고가 떠올랐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자식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방파제 뒤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췄죠. 형, 이제 다 된 거 아냐? 아버지도 거의 마음이 풀린 것 같은데.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아파트만 팔면 그 돈 우리가 반씩 나눠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서 지내시는 게 더 편해 보여. 동네 사람들도 있고. 민수가 담배를 피며 말했죠. 근데 형,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냐? 이미 늦었어. 우리가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이왕이면 빨리 처리하자. 나중에 마음 바뀌시면 곤란하잖아.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귓가에서 위민거리는 소리가 났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자식들이 저를 찾아온 것은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닌 재개발로 오른 아파트 가격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식들의 눈물과 사과는 모두 연기였고 효도는 거짓말이었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섬으로 버린 것도 모자라 재산마저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내와 함께 대출받아서 어렵게 장만한 그 집을 자식들이 이렇게 가로채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 잘 키웠죠? 그때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이라 믿었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자식들 앞에 섰어요. 밤사이 모든 걸 정리하니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죠.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너희 대화 다 들었다. 이 말에 자식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변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는지,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섬을 떠났어요. 그렇게 자식들과 진정한 의미의 단절을 하게 됐죠. 이상하게도 더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걸 느꼈죠. 이장님, 저 이제 여기 정식으로 주민등록도 옮기고 싶습니다. 제 말에 이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새로운 가족이 된 섬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였죠. 그렇게 자식들이 떠난 후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이번엔 제대로 하세요. 자식들한테 당한 만큼 이제는 행복한 인생 사셔야죠. 이장님의 조카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한다고 해서 재개발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자세하게 제 상황을 듣고 도움을 주셨죠. 어르신, 걱정 마세요. 아파트가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자녀분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재개발 조합에도 직접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절차에 막막했지만 변호사님이 컴퓨터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장님이 직접 서울까지 동행해 주시기도 했죠. 조합원 분담금도 지불하고 까다로운 서류 작업도 꼼꼼히 처리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게 됐어요. 시세 차익도 예상보다 훨씬 컸죠. 이제 부자 되셨네요. 라고 말하며 주민들이 축하해 주셨지만 저는 그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판 돈의 반은 마을 복지회관을 짓는데 기부했어요. 이장님, 제가 이 마을에서 새 삶을 찾았으니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죠. 앞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복지회관은 1년 후에 완공됐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섬 안의 작은 농장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마을 뒤편 한적한 곳에 3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채소도 기르고 꽃도 심었죠. 농사 경험이 없어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이웃 주민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제법 농사꾼이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는 내용이었죠. 아버지, 저희 욕심이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술에 취해 마을 선착장에서 울고 있더군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돌아가라. 이제 나는 너희와 할 이야기가 없다. 그렇게 저는 자식들이 버린 섬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죠. 매일 아침 같이 운동하는 마을 어르신들, 제가 기르는 상추를 맛있게 드시는 이웃들,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최할아버지, 특히 혼자 사시는
박 할머니와는 가끔 저녁도 같이 먹고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며 좋은 친구가 됐어요. 요즘은 마을 노인회관에서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젊어서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글씨체가 참 맑고 단정하네요. 라는 칭찬도 듣고 얼마 전에는 제가 쓴 작품을 마을 문화재에 출품하기도 했어요. 작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로 김치도 담그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재미도 생겼어요. 특히 제가 담근 열무김치는 마을에서 꽤 인기가 있답니다. 이번에도 열무김치 담그시면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섬에서의 삶이 4년째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다를 보러 나가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명상도 하고 갈매기들에게 먹이도 던져주죠. 출렁이는 파도를 보며 지난 날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는 미움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걸 느껴요. 자식들이 저를 이 섬에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평화로운 삶은 꿈도 꾸지 못했을 테니까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마을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리움을 달래요.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동화책 읽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졸으면 노인회관에서 빌린 책으로 동화책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줘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그리고 가끔은 복지회관에서 제가 직접 재배한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마을 잔치를 열기도 해요.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꽃도 피우면서 하루를 보내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진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라는 걸. 복지회관 한쪽 벽에는 제가 쓴 글씨가 걸려 있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통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이 글귀가 제 인생의 새로운 모토가 됐어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거죠. 봄이면 농장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고 겨울이면 따뜻한 정이 있는 이곳. 이제 이 섬은 제 마지막 고향이 되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이 작은 섬에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이현택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후 준비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연 속 아버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마지막에 버림받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있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인생의 황혼기가 끝이 아닌 새로운 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